안녕하십니까? 예. 저 어떻게 눈길 잘 오셨어요? 첫눈 치고 그냥 엄청 와갖고 설국 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우, 지옥철 하여튼 콩나물, 콩나물 찌어듯이 아주, 아우, 힘들게 왔는데요. 하여튼 눈길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녹색을 좋아합니다. 녹색. 우리 이제 해커스도 교재 보시면은 다 녹색이에요. 대부분 녹색. 왜 녹색이겠어요? 여러분의 합격에 그린 라이트를 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이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기본 입문과정 자 3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 국토법 싹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쭉 이어가고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리 입문서는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자, 저번 주 이어갖고 용도 지역. 자, 이어갖고 보는데요.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국토법에서 이 국토지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자, 요거 이제 절차 한번 쭉 봤죠.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계획이냐? 관리.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구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계획으로서 자,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자, 관할구역의 토지를 관리하는 내용은 8가지가 있죠. 용, 기, 도, 지, 입, 도, 복 8가지. 그런데 이 중에서 7번하고 8번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따로 결정해갖고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는 것은 6개. 용용, 기도, 지, 입 6가지. 자, 6가지를 입안해갖고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갖고 결정하는 절차 이제 개력적으로 한번 쭉 봤죠. 자, 일단 용용, 기도, 지, 입 6가지 계획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한다 그래요. 입안. 계획안을 수립한다. 입안. 자, 입안 원칙적으로 누가 할까요? 입안권자. 저를 도시군 하면 항상 특광시군 관할구역이니까 그대로 특광시한 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위반합니다. 자, 그래서 입문과정에서는 뭐 문제 또 내드리고 그러면은 또 승질내요. 하여튼 뭐 배운 게 뭐 있다고 또 문제까지 풀어보라고 하냐. 그래서 저번 주 내용들 그냥 복습하면서 정리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광시한 군수가 위반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위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국토부 장관은 특광시군을 넘어서 전국토를 놓고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이라고 그러죠. 뭐 대표적으로 KTX 같은 국책사업일 때는 국토부 장관. 자, 도지사는 시군에 걸쳐 갖고 도지사가 하는 광역사업과 관련해서 뭐 GTX 이런 광역사업일 때는 도지사가 한 방에 위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인 위반권자가 특광시군수,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자, 요 사람들이 위반권자가 됩니다. 그럼 합쳐가지고 누구겠어요? 국가하고 지자체, 행정청.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청만 위반합니다. 그 우리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 그 아닐 삐자 써갖고 비행정청. 다른 행정청이 아닌 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입니다. 주민. 자, 주민 같은 비행정청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절대 틀려요. 그래서 주민은 절대 위반할 수 없고 위반해주세요. 위반권자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행정청이 행정처한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제한. 그래서 제한은 비행정청. 그리고 요 제한이 올해도 정답, 작년에도 정답, 재작년에도 정답. 그냥 5년 연장 정답으로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는데요. 자, 요 비행정청도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 차원에서 요 위반의 제한. 이게 아주 우리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그럼 일단 주민은 위반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는데 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4개만. 기, 지, 구, 입. 자, 우리 이제 앞글 졌다 갖고 이렇게 기, 지, 구, 입 딱 4개 외운다라고 했는데요. 기자는 기반시설, 지자는 지구 단위계, 구자 얘가 문제예요. 구자가 뭐예요?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지구 그리고 입체 복합구역 기지 구입 딱 4개만 주민을 위반해 주세요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함부로 제한하는 거 이 떼법 방지라고 그랬죠. 떼 쓰는 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요 제한하려면 먼저 토지 소유자의 동의부터 받아와라. 그래서 요 기반설하고 도시군계획설 입체 복합구역 기반설 도시군계획설이니까 요 2개만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이라 용도 지구는 3분의 2,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할 때는 다 3분의 이상 동의니까 요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는 거. 이거 올해 무조건 나올 거니까 내년도에 무조건 나올 거니까 좀 신경 써갖고 보셔야 돼요. 기반설하고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구역 2개만
5분의 4. 그래서 이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갖고 이 주민은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이반권자 입안할 때는 뭐 알아야 되니까 조사부터 하고요. 또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왔고 입안합니다. 자, 입안은 계획안을 수립한 거니까 계획안밖에 안 돼요. 요 입안한 것을 이제 결정권자 이제 사인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고시. 자,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해서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또 틀려. 다시 결정한 것을 지형도면으로 고시. 그러면 구체적인 효력, 이 행위제한이라는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입안권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람은 결정권자. 이 결정권자도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그냥 지문 한두 개씩 꼬박꼬박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요. 결정 이꼴 자치권 사인해놓고 결정한 대로 집행을 해나가는 거죠. 자치권의 개념이니까. 그리고 원칙적인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장을 대도시의 시장, 뭐 성남시장 같은 대도시장,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결정권자, 먼저 시장하고 군수. 자,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결정권이 없어요. 입안해갖고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해 주는데, 자, 요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 딱 한 가지 인정을 해주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의미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관할구역 전부가 아니고 일부 동네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적인 거니까 요것만큼은 그냥 시장군수가 결정해도 좋다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자, 이 세 개가 있고요. 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물어봐요. 먼저 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당연히 누가 결정?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 제한구역, 요것도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이 개발 제한구역을 소위 그린벨트라고 부르죠. 그린벨트. 그럼 내 땅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됐다. 근데 땅이 아니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똥 된다. 맞췄어요. 똥 이런 건 잘 맞춰. 똥 된다. 그래서 규제가 제일 센 거니까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시니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거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요 세 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그 다음에 우리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용도구역이 또 하나가 있죠. 자,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에다가 지정하니까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결정권자는 우리 입문과정부터 그냥 원칙 예외 다 한 방에 다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권자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는 입안할 때 거치는 게 아니고 결정할 때 사인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하대요. 자, 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 앞에다 반드시 뭐를 붙인다. 중앙. 요거는 처음부터 그냥 공식처럼 딱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니까 협의, 심의 앞에 반드시 중앙자를 꼭 붙여줍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 거쳐하고 결정, 이 결정권자 결정한 것을 고시, 그리고 결정한 것을 지도에다가 표시하고 다시 고시, 이 지형도면 고시하면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입안, 결정, 지형도면 고시, 이제 절차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럼 이제 입안에서 결정, 지형도면 고시 이거 뭐 하려고 한다고 그랬을까요? 이거 뭐 하려고 입안 결정해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해서 뭐 한다? 맨날 뭐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입안 결정만 열심히 한다 그랬죠. 자, 입안 결정 이 6개 용, 기, 도, 지, 입 6가지를 입안해갖고 뭐 한다고요? 결정. 입안 결정. 그래서 용, 기, 도, 지, 입. 그래서 요 입안 결정하는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 총론이고 이제 내용들 하나씩 강론으로 배워간다. 그래서 저번 주에 첫 번째 용도지역. 자, 요거 종료하고 세분까지 한번 봤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우리 모든 공법상 토지규제 출발점으로서 자, 얘는 별표 3개짜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자, 얘 시험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2문제씩 거의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지역자가 붙으면은 전국의 토지입니다. 이 지역과 지역이 모이면 우리 국토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 빠짐없이 다 지정이 돼요. 용도, 쓰임새, 이
쓰임새를 정하는데 용도지역에서 용도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정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주거생활권, 상업생활권, 공업생활권 이런 생활권 개념은 양립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거생활권으로 정해서 주택을 지었다. 그 땅에 농사 짓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절대 생활권을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 용도지역을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의 토지에는 딱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을 하고요. 그럼 이제 토지에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요. 용도지역 지정하는 절차는 무슨 절차를 한다고요? 용도지역 지정, 토지에다가 용도지역 지정하려면 무슨 절차로? 아니 지금 봤던 도시군관리계획 2반에서 2반 결정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자, 아무튼 2반 결정에서 용도지역 지정. 그러면 이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내 효과는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써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규제합니다. 이 규제하는 것을 행위 제한, 토지 이용 행위 제한한다라고 해서 행위 제한이라고 하고요. 그럼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는 언제부터? 지용도면 고시한 날부터 이제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 그래서 용도지역은 딱 3가지 제한합니다.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세요. 또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 건축하세요. 건폐율, 용적률, 다 건물의 크기 제한. 딱 요 3가지 제한합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요 3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거고요. 그럼 용도지역의 종류,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 국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크게 이제 4개입니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 관, 농, 자, 요 4개를 4대 용도 구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이 4개 중에서 하나로 다 구분이 되어갖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시 도시지역, 그럼 우리 도시지역이 첫 번째니까 우리 도시지역은 뭐 하는 곳일까요?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현재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개발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다. 즉 개발을 할 곳이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된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 건물도 짓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근데 무슨 생활권으로 개발할지에 따라서 도시지역이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 상, 공, 녹 요 4개를 합쳐가지고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이라고 하고요. 주상 공록 다 생활권 개념입니다. 다만 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존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얘들은 싹 묶어가지고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비도시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저 비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보존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땅, 보존할 땅 크게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고요. 다시 비도시지역 중에서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은 우리 뭐 하는 지역일까요? 관리지역이란. 예? 이게 잘 안 들려요? 저 관리지역은 그냥 관리한다고 그랬죠. 관리하다가 그냥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다. 그래서 얘는 목적을 확정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관리만 해주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 그럼 무슨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할지에 따라서 3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보전, 생산,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는 요 보전자 들어가는 거 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그냥 비슷하게 관리만 해준다. 생산관리는 생산, 농사 지을 곳이니까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생산관리지역을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할 곳이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을 예전에는 준도시지역이라고 불렀죠. 준도시,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 그래서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 생산관리는 농림, 계획관리는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다가 후손들이 필요하면 쓸 수가 있게끔 물려주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농지하고 임야입니다. 농지하고 임야, 쉽게 얘기하면 논, 밭, 산. 우리 국토의 거의 50%가 농림지역이라고 했고요. 농지를 좀 의식하게 농업진흥지역, 임야를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 즉 농업, 임업업, 축산업, 농사짓기에서 보존할 땅이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절대보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정 목적 7개 그냥 악을자 따고 그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수, 해, 생, 상, 국수. 그래서 국수 이름이 잔치국수가 아니죠. 자, 수, 해, 생, 상, 국수. 그래서 7가지 절대보존. 그러면 농림지역이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든 다 보존할 곳인데 어디가 보존 성격이 더 세다? 자연환경
보존적. 얘가 보존자 들어왔으니까 가장 보존 성격이 센 곳이야. 보존 성격이 세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핵미제한이 제일 세다. 규제를 세게 해야 개발 못하고 보존이 되니까 가장 핵미제한이 센 것. 두 번째로 센 것. 그럼 우리 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니까 핵미제한이 규제가 세요, 약해요? 규제가 약하다. 대폭 핵미제한을 완화했다 그래요.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핵미제한이 제일 약한 곳이고 두 번째로 센 것, 제일 센 곳이니까 도시하고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붙여갖고 지정하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게 무슨 적? 관리적. 그래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도, 관, 농자. 도시지역이 4개, 주, 상, 공, 녹. 관리지역이 3개, 보, 생, 개. 2개니까 사용도 구지역이라고 합니다. 4개 용도에 따른 9개 지역.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법.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 대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만 보면 딱 용도지역이 9개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요. 도시지역, 주, 상, 공, 녹. 자, 이게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만 대통령령에서 총 16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하도 이 지옥철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오늘은 또 오는데도 한 2시간 걸렸어요. 자, 오늘 이제 눈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일찍 나왔는데도 2시간 아주 지옥철에 그냥 시달리고 오다 보니까 말이 자꾸 헛나와요. 제 의지하고 다른 말이 자꾸 나오고 엄한 거 쓰고 있고 자꾸. 자, 아무튼 꼭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이제 대통령령에서 3분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 주거지역, 주거생활권. 이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 일, 준. 자, 전용주거가 2개, 일반주거는 3개, 준주거. 그래서 주거지역만 다시 6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우리 전용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의 전용이니까 얘는 이름에서 뭐만 있어요? 주택만 있다. 주택만 있어갖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하자. 그래서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 양호한 거니까 얘는 동네가 싼 동네겠어요? 비싼 동네겠어요? 비싼 동네. 회장님 댁 있는 데라 그랬죠. 그래서 1종하고 2종 2가지로 종세분됩니다.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 그래서 우리 요 전용주거지역에 살고 계신 분 없다 그랬죠. 그래서 회장님 댁이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가 일반주거, 일반적인 주택가니까, 자, 일반적인 우리 주택가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다 그랬어요. 생활시설들, 뭐 슈퍼, 미자원, 이발소 이런 생활시설들 밀집해 있어갖고 일반 주거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자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종류가 더 많죠. 일반 쪽이니까 1종, 2종, 3종 3가지로 종세분됩니다. 자, 1종은 저층주택. 우리 저층주택은 몇 층이야? 4층이야.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충수로 세분되고요. 내가 아파트 살고 있어요. 내가 아파트 살고 있으면 우리 아파트 단지는 2종 아니면 3종 일반 주거니까 그 2종인지 3종인지 그거 한번 보고 오시라고 그랬죠. 또 처음 듣네요. 또 처음 듣는다. 하여튼 숙제 엄청 안 해요. 숙제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 숙제만 차곡차곡 해도 실력이 팍팍 쌓입니다. 그거 꼭 돌아오셔서 오늘은 좀 보세요. 기사대기 한 대 맞으면서 그래서 2종인지 3종인지 꼭 보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 이 준자가 붙으면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이런 우리 집 주변에 상가, 오피스텔 밀집해갖고 상권 형성된다. 어디라고 그랬어요? 버스 정류장, 전철역 주변의 주택가 그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거지역이 6개.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근, 유, 일, 중. 자, 4가지로 다시 세분해갖고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상업지역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니까 얘는 따로 외우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서만 근, 유, 일, 중. 내려갈수록 어디로 가는 거냐?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근유, 일중. 그 다음 공업지역은 공업생활권. 자, 공장이 들어오는데요. 전용, 일반, 준거, 전, 일, 준. 역시 3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을 합니다. 자,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의 전용. 그 말은 공장만 있다. 그래서 큰 거, 중화 또는 해로운 거, 공해성 공업, 공해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해공장 옆에 집 짓고 살면 병 걸린다 그랬죠? 무슨 병? 있다. 하여튼 이런 시험이 안 나오는 건 귀신같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따이 병 걸린다. 그래서 집 짓고 그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 얘가 공업적에서는 잘 물어본다 그랬어요. 일반 공업적은 경공업이 아니고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입니다. 즉 공장이 큰데 공해가 나오진 않더라. 대표적으로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 들어와 있으면 일반 공업. 그 다음에 준공업적은 다른 기능까지 있으니까 경공업을 위주로 주상 업무 기능의 보완입니다. 경공업. 그 다음에 녹지적, 이 녹지적만큼은 도시의 녹지 공간의 보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전할 곳인데 개발 여부에 따라서 보전, 생산, 자연 녹지, 보생. 자, 세 가지로 다시 세분이 되고요. 자, 보전 녹지는 도시의 그냥 보전이에요. 녹지의 보전. 얘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산 같은 거. 도시적이라도 개발할 수 없는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 농사짓기에서 개발을 뭐 한 곳이냐? 유보. 그래서 우리 생산 녹지가 당분간 농사짓기에서 개발을 유보했으니까 생유라고 그랬죠. 자, 오늘도 요 눈길 헤치고 이렇게 공법 들으러 오셔갖고 생유예요. 생유. 그래서 생산 녹지가 유보, 생유. 그 다음에 자연 녹지는 도시 공원 같은 거.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그래서 자, 우리 도시지역만 주거지역 6개, 상업 4개, 공업 3개, 녹지 3개 합쳐갖고 몇 개요? 16개. 그래서 도시지역만 다시 대통령령에서 16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용도지역부터 16번 용도지역까지 이게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이 17, 18, 19, 20, 21. 그래서 비도시지역이 5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령상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세분, 용도지역은 총 몇 개가 있는 거냐? 21개가 있습니다. 21개. 그래서 이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를 빠짐없이 전국의 토지에 중복되지 않게 지정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요거라고 그랬어요. 녹지지역은 보생. 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이해 아니야?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주상, 공로 얘들 다 도시지역인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고 세부는 보생. 자, 그런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요, 비도시지역이요? 비도시.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그리고 얘는 구분이 보생, 개입니다. 보생개, 보전, 생산, 계획관리. 그래서 21개 용도지역. 이거 잡는 게 우리 공법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요. 오늘 계속 또 용도지역들 언급이 되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용도지역이 전국의 토지에 지정이 됩니다. 지정. 도시공관리계 결정해갖고 지정. 그러면 이제 효과, 행위자, 이 지용도면 고시한 날부터 3가지 제한한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건축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하는 거죠. 종류하고 세분이 저번 주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지용도면 고시한 날부터 3가지 행위자 하는데, 자, 먼저 건축자. 자, 요거는 생활권에 맞는 것만 건축해라. 이 대통령령에서 21개 용도지역별로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쫙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열거돼 있는 것만 건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해서 주거지역에 모텔 건축하겠습니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거생활권에 안 맞는 거니까 이런 생활권에 안 맞는 것은 내 땅에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건축하는 것부터 제한하고요. 자, 그런데 얘는 우리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 건물의 용도라는 것을 또 좀 배워야 돼요. 건물의 종류가 너무 많다면 한 400개 정도 되니까 이 건물의 종류를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것을 용도라고 합니다.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그래서 용도가 몇 개 없어요. 한 30개 있습니다. 30개 용도. 그래서 그 용도를 파악해야 이 생활권에 이 용도의 건물은 건축할 수 있겠구나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애우는 분량 자체가 안 돼요. 애워 갖고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고 그냥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요거는 공법의 마인드, 리갈 마인드가 좀 생겨야 나중에 이제 따져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 건폐율, 용적률은 둘 다 건물의 크기 제한이다라고 해서 이 건폐율 용적률은 그냥 매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그 시험을 떠나서 부동산이라는 걸 공부했다. 그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개념이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다 건물의 크기 제한. 그럼 건폐율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건폐율. 자, 여기서 먼저 쭉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하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자, 요게 건폐율의 공식이 되고요. 자,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따갖고 우리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건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대지의 면적, 땅의 면적을 얘기해요. 건축 면적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 뭐 건물,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이 다 유직하게 써놨는데 그냥 쉽게 건축 면적은 건물의 면적이에요. 건물의 면적. 그래서 땅 면적분의 건물 면적의 비율. 그거를 건폐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100제곱미터 대지 땅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이제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 건물의 수평 면적, 이 건물의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요. 이 건축 면적을 예를 들어 갖고 50제곱미터로 건축을 했다 그래요. 그럼 이 건물은 건폐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100분의 50 곱하기 100.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산수해갖고 건폐율은 50%다. 간단하게 찾아냈어요. 그럼 건폐율 50% 맞췄는데 거꾸로 건폐율 50%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건폐율 50%의 의미는 자, 건물의 면적. 건물의 면적이 대지 면적, 땅 면적의 딱 몇 프로예요? 50% 썼다. 그죠? 건물 면적을 땅 면적의 50% 썼다. 그게 건폐율 50. 그러면 건물의 면적, 건축 면적을 60제곱미터로 지었어요. 그러면 건폐율이 60. 건폐율 60%의 의미는 건물 면적이 땅 면적의 몇 프로다? 60%다. 그래서 우리 건폐율 이거 한문 그대로 얘기하면 건물이 패자가 덮을 패자, 덮은 비율. 건물이 덮은 비율이다. 건물이 땅에 몇 프로를 덮고 있냐 그 비율이니까 건폐율 50%의 의미는 쉽게 생각하시면 건물이 땅에 몇 프로를 덮었다는 거예요. 50% 덮었다. 그걸 좀 의식하게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50%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 건폐율을 용도 지역별로 최대한도를 딱 정해놓고 초가지 마라. 줄이는 거예요. 건폐율을 줄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을 줄이게 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건축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항상 분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 건폐율을 줄이게 되면 건축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자, 역시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대지에 건폐율 20%만 쓰세요. 국가가 그냥 건폐율 20%확 줄여버렸어요. 그럼 건폐율 20%의 의미는 건물 면적을 땅 면적의 몇 프로? 20%밖에는 못 쓰니까 건축 면적을 20제곱미터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20. 그럼 나머지 80제곱미터는 다 비워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못 짓고 비워둬야 되는 땅 그거를 빌공짜 써갖고 공지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건폐율은 요 건축 면적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해서 대지에 건물 못 짓고 비워둬야 되는 땅 공지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럼 이 공지라는 것은 뭐 하려고 확보할까요? 공지라는 거 확보하는 이유. 자, 공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인접하고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 4번 대지. 자, 이 대지에다 이제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폐율 이런 거 규제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건물 건축하세요. 자, 건폐율 규제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기적인 대지의 소유자들 꽉 채워갖고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럼 2번 대지 소유자도 질 수 없다. 더 꽉 채워갖고. 또 삐뚤어졌어요. 그 다음에 3번 대지도 꽉 채워갖고 4번 대지도 꽉 채워갖고 자 이런 식으로 건폐율이라는 걸 규제 안 하게 되니까 대지마다 건물을 꽉꽉 채워갖고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틈이 없죠. 공지가 없어갖고 일조 햇빛 받는 거 일조 채광 통풍 통해 여러 가지 면에서 지장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불났을 때 1번 건물에 불났다. 틈이 없으니까 그냥 다 타버립니다. 다 옮겨갖고 다 타버린다. 화재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는 것을 규제를 하게 되죠. 자, 건폐율 50%만 쓰세요. 그러면 건폐율 50%란 대지의 건물 몇 프로만 짓고 50%. 50%만 지어라. 나머지는 빈 땅으로 남겨둬라. 그래서 이렇게 50%만 건축해서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공지가 확보가 되니까 일조, 채광, 통풍,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 여러 가지 공익을 달성한다. 그래서 이 건폐율은 건축 면적,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하는 제도다. 이렇게 개념 잡고요. 그 다음에 이 건폐율보다 더 중요한 게 용적률입니다. 자, 예전에는 건폐율 한번, 용적률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이좋게 물어봤는데 요새는 그냥 디립다 뭐만 갖고 물어보고 있냐? 용적률. 이 용적률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용적률 갖고 요새는 물어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용적률 공식에 따른 계산 문제 그냥 한 문제 물어봤는데 용적률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선물 같은 거예요. 선물 절대 뭐 어렵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용적률도 풀어갖고 얘기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하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게 용적률. 그래서 역시 외울 때는 연대,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이다. 좀 전에 건폐율은 뭐였어요? 건대.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그럼 대지면적은 말 그대로 땅의 면적이고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연면적. 자, 여기서 연자의 의미는 이을 연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을 연자. 그래서 도로 같은 거 연장 몇 킬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거기서 연자가 연결해서 길이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 의미하고요. 그래서 연면적은 면적을 다 이어갖고 합친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의 총면적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건물의 총면적.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보면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다. 이렇게 건축법에서 규정합니다. 우리 각층, 1층, 2층, 3층 이런 각층의 면적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바닥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이런 각층 바닥 면적을 합친 총면적, 그거를 연면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이 100제곱미터 대지 땅이 있어요. 자, 여기다 건물 건축하는데 자, 건축 면적 50제곱미터. 자, 건축 면적 50제곱미터. 각 층의 바닥 면적 똑같이 50제곱미터로 해서 4층짜리 건물을 건축을 한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건물 용적률 계산하기 위해서 연면적부터 알아야 돼요. 자, 1층 바닥 면적 얼마? 50. 2층도 50. 3층도 50, 4층도 50 이런 각 층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거니까 5, 4, 20. 자, 이 건물은 일단 연면적이 얼마냐? 200제곱미터. 자, 연면적의 의미 아시겠어요? 각 층 면적을 다 합친 그 건물의 총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연면적 200제곱미터 나왔으니까 이제 용적률 저 100분의 200 곱하기 100. 그래서 용적률은 200% 썼다. 우리 간단하게 산수해갖고 용적률 200%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거꾸로 용적률 200%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적률 200%란 자,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을 합친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배? 2배. 2배다. 그래서 200%의 의미는 2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2배 썼다. 그거를 좀 유식하게 용적률 200%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자, 이 건물 한 층 더 올라간다 그래요? 한 층 더 올라갔다. 자, 5층짜리 건물 건축했다 그래요. 5층. 5층짜리를 건축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면적 50이 늘어나니까 250. 그럼 용적률도 250%. 용적률 250%란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몇 배? 2.5배 썼다. 한층 더 올라왔어요. 6층. 그러면 연면적이 또 300. 용적률도 300%. 용적률 300%의 의미는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3배를 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역시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초과하지 마라. 용적률을 줄입니다. 용적률을 줄여버려요. 그럼 용적률을 줄이게 되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연면적. 항상 분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연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럼 연면적이 각층 면적을 합친 거죠. 그 연면적이 줄어드니까 결론 뭐가 줄어드는 거냐? 충수. 그래서 용적률은 연면적을 구조해서 충수, 건물의 입체 크기를 규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자, 100제곱미터 대지인데요. 역시 50제곱미터로 해서 각층 면적 같이 이제 건물 건축한다고 할 때 자, 이 대지의 용적률 100%만 쓰세요. 국가가 그냥 용적률 100%확 줄여버렸어요. 그럼 용적률 100%면은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을까요? 100%면은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한 배. 100제곱미터밖에 못 쓰니까 50, 2층 끝이에요. 2층까지만 건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 150% 주면은 몇 층까지 건축해요? 150제곱미터까지 쓰니까 1층, 2층,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용적률이 건폐율하고 용적률, 건폐율은 건물의 수평 크기, 용적률은 연면적을 구조해서 충수, 입체 크기를 각각 규제.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이 개념을 알아야 이 땅의 건물 어떤 크기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실무 나가서 토지 면적이 지금처럼 쉽게 100제곱미터 이런 보장이 없죠. 뭐 32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이 땅의 건물 얼마 크기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중개사가 해설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일단은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용도지역의 행위자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201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행위자한, 자, 먼저 건축제한. 자, 용도지역에서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자, 이 건물부터 제한까지. 자, 건물부터 제한까지 묶으셔갖고, 자, 우리 앞으로 요 공법 공부하면서 자주 볼 거예요.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자, 요거를 무슨 제한이라고 부르는 거냐? 건축 제한.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령에서 이제 21개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거,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에서 다 규정을 해주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와서 중요한 거 몇 거 볼 건데, 이 건축 제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파트야,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아주 유행하고 있죠. 아파트 해갖고 아무튼 아파트 요거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과정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그냥 무조건 나온다. 자, 건폐율은 자 풀어갖고 보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거 우리 시험에 물어보면 어떻게 줘요?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 그럼 틀리는 거예요. 건축 면적에 대한이 아니고 대지 면적에 대한,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땅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 다음에 대지에 건물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건축 면적을 합쳐가지고 건폐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대지에 건물을 2동을 짓는다 그래요. 1동, 2동. 그러면 건물별로 각각 건폐율을 계산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 면적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대지에 건폐율 몇 프로다 계산하고요. 그래서 이 건폐율의 공식 보면은 그대로 건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용적률. 자, 용적률도 자 역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리고 대지에 건물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각각 용적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연면적 합쳐가지고 하나의 대지에 용적률을 계산하죠. 그리고 용적률은 공식 연대.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이 되고요. 그래서 연면적 보시면은 옆에 보조단 보세요.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근데 나중에 우리 건축법에서 볼 건데요. 이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이 연면적에서 지하층 그리고 주차장, 자 이런 부분은 또 빼주는 거예요. 이런 또 특례를 줍니다. 지하층 부분은 빼준다. 자, 이유는 나중에 우리 건축법에 볼 건데요. 이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서 무조건 제외입니다. 지하층은 안 보이죠? 지하 100층으로 내려가도 안 보이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층은 안 보이니까 그냥 층수에서 무조건 제외. 그러면 우리 용적률은 뭘 규제한다 그랬어요?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층수를 규제한다 그랬죠? 근데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없는 걸로 빼줍니다.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장,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 3층, 4층 뭐 한 층을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런 부분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다 없는 걸로 빼주는 거예요. 왜 빼주겠어요? 주차장 많이 설치해라. 그겠죠. 주차 공간 부족하니까 주차장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중에 또 건축법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거를 연면적.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입니다. 최소한도가 아니고 최대한도를 딱 정해놓고 최대한도를 초과하지 마라 이 규제하는데요. 자,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일단 법률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합니다. 특광시군 조례로 정한다. 이게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규정 체계입니다. 일단 이
용도지역의 종류는 법률에서 규정하니까 법에서. 그리고 세분되는 것은 대통령령.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뭘로 적용하는 거냐?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한다. 특광시군 조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중개사 합격하셔갖고 참 어제 그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그 35회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어갖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합격자 최종 합격자가 15,000명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15,000명, 올해도 15,000명. 그래서 합격률이 최종 합격률이 30% 나왔어요. 30%인데 자,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30%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해커스에서는 거의 한 50% 이상 합격하셨으니까 하여튼 거의 2배 이상. 그래서 끝까지 같이 공부하시면은 합격하는데요. 올해 35회 때 시험의 특징은 1차 합격률이 되게 저조해졌어요. 1차 합격률이 보통 20% 정도였어요. 20%, 19%, 20%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35회 시험은 1차 합격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차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올해 시험이 1차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내년에도 1차가 또 만만치 않아요. 하여튼 만만치 않으니까 1차 선생님들, 자, 개론 선생님 누구예요?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도 아니고 그래서 객관식은 신관식. 그래서 제가 우리 민법 선생님 양민 선생님한테 민법의 제갈령이라고 그랬어요. 민법의 제갈령 양민. 그래서 하여튼 1차 선생님들 아주 훌륭하시니까 1차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1차는 대부분 합격이에요. 그래서 최종 합격 2차까지 합격하느냐 이 문제니까 1차는 하여튼 1차 선생님들 믿고 쭉 공부하시면 거의 다 붙어요. 1차는 다 붙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제 저 시중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우리 중개사 시험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막 운전면허 같이 한 2달 전에 한번 해볼까? 그리고 뭐 시험장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나와갖고 1교시 끝나고 다 가버린다 그랬죠. 다 1교시 끝나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합격률이 이렇게 낮아 보이는 것 같은 거지. 우리 학원에서 뭐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은 1차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거의 다 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 민법하고 개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차에서는 공법. 얘는 벼락치기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하나씩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 개, 공. 국영수 하듯이 민, 개, 공. 요 세 과목은 처음부터 좀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또 뭐 하다가 실수요? 아무튼 그래서 자 실무 이제 합격하셔갖고 실무 나갔다. 우리 특별시에서 중개요. 그럼 특별시에서 중개하려면 검표라고 용적률 뭐를 찾아봐야 되냐? 특별시 조례를 봐야 돼요. 특별시 조례. 성남시에서 중개합니다. 그러면 검표율 용적률 뭘 찾아봐야 돼요? 성남시 조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 나가서 검표율 용적률은 법령을 보는 게 아니고 조례를 찾아보는 건데 이 조례라는 것은 특광시군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은 법령의 검표율 용적률 최대한도 갖고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대통령령의 최대한도 갖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데 재작년 31회 때는 또 법률의 최대한도 갖고 허를 찔러갖고 딱 물어봤는데요. 그럼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자, 입문서니까 법률만 딱 써놨어요. 법률. 그럼 우리 용도지역, 도시지역이 주상공록, 관리지역이 보생계, 농림, 자연환경 보전 9개죠. 이 9개 용도지역만 나오니까 이게 무슨 규정이냐? 법률의 검표율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입니다. 즉 법률 규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뭐 이거 숫자 이거 쭉 나오는데 이거 애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검표율부터 볼게요. 검표율이 몇 프로냐? 70. 검표율 70%. 이게 법률의 범위에서 이제 세분해갖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의 검표율 최대한도는 70%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검표율 70%의 의미는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최대 70%까지만 쓰고 나머지 30%는 비워둬라. 그 얘기죠. 이 검표율 70%가 뭔지 그 의미를 해석하시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거고요. 근데 상업지역은 검표율이 90, 검표율 90%나 줘요. 90%의 의미는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90%, 거의 90% 꽉 채워갖고 짓고 10%만 비워둬라. 그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그러면 녹지지역은 검표율이 꼴랑 20%,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20%, 거의 건물 못 짓는다. 이유는 도시지역이라도 녹지만큼은 개발이 아니고 뭐 할 것? 보존할 곳이니까 이런 검표율 같은 규제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거의 못 짓게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독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얘들은 묶어가지고 비도시지역. 자, 비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니까 저 보존관리, 생산관리 건폐율 20, 농림, 자연환경 보전 다 건폐율 20. 그러니까 다 건폐율 몇 프로밖에 안 주냐? 20%. 찌끔밖에 안 줘갖고 거의 건물 못 짓게 하는데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만 몇 프로냐? 40. 그래서 항상 이 B도시에서는 계획관리지역 갖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계획관리만 다릅니다. 계획관리만 40% 준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계획관리는 도시적으로 개발할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B도시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 계획관리죠. 그래서 계획관리만큼은 개발을 좀 할 수 있게끔 2배, 40% 준다. 40.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한번 볼까요? 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한도가 500%. 자, 이 범위에서 이제 세분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일단 저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는 500%. 자, 이 말의 의미는 용적률 500%란 자, 뭐를 연면적, 각층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을 대지면적의 몇 배? 5배까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면 500제곱미터가 될 때까지 건물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0입니다. 1500%죠. 1500. 1500%의 의미는 연면적을 대지면적의 15배까지 쓸 수 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400, 녹지지역은 100. 녹지지역은 꼴랑 그냥 한 배 쓴다. 100%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봐요.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 용적률 500. 근데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 용적률이 1500. 자, 상업지역이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럼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높다. 이 말의 의미는 똑같은 땅에 건물을 더 크고 높게 지을 수가 있다. 즉 토지를 고도로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니까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땅값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싸다. 그래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이유는 건폐율, 용적률을 높게 줘서 이런 토지를 고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상업지역 중에서도 제일 비싼 지역은 어디겠어요? 중심상업지역. 강남, 명동. 그래서 우리 맨날 우리나라 개별 공시지가 해갖고 랭킹 1번부터 꼴등까지 쫙 나오죠. 그 이제 내년도 한 2월, 3월 달에 나올 건데 맨날 1등 먹는 데가 저 강남이 아니고 명동이에요. 명동, 강남 이런 중심 상업 지역이 건폐율 90, 용적률 1500 가장 많이 줘서 가장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공법은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토지에 대한 규제를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규제는 어디서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다? 용도, 개발할 땅이냐, 농사지을 땅이냐, 보존할 땅이냐, 용도에 따라서 규제가 세고 약하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뭘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공부하는 과목인데 규제는 용도에서, 용도는 계획으로 정하니까 그래서 공법을 공부하는 순서는 계획, 용도, 규제 요 순서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어떻게 기억이 좀 나요? 괜찮아요. 하여튼 한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한번 보시면은 비도시 지역은 개발 못하는 곳이니까 보전관리, 생산관리 80, 농림, 자연환경 보전 80, 80%밖에 안 줘. 그 용적률 80%의 의미는 연면적을 대지면적의 80%, 0.8배. 얘는 한 배도 못 쓰는 거예요. 거의 건물 짓지 마라. 그래서 결론. 저 비도시 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법률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으니까 뭐 나왔네요. 건폐율은 다 몇 프로냐? 20. 건폐율 20. 용적률은 다 80. 그래서 일단 비도시 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2080. 간단하죠? 2080. 이거 오늘 아침에도 봤네요. 2080 어디서 봤어요? 20대 치아를 80세까지. 2080. 2080 아니면 바꾸세요, 언제. 그래서 맨날 볼 때마다 자, 비도시는 건폐율 20, 용적률 80. 2080. 그런데 역시 뭐만 다르다. 계획 관리. 계획 관리만 개발할 수 있게끔 20%더 주고 20%더 주고 40, 100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관리가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비도시 지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 계획 관리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은 100이죠. 그래서 개, 사, 100.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개, 사, 100. 한 두 번, 세 번 읽으면 그냥 외워집니다. 개, 사, 100. 그래서 계획 관리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 개, 사, 100. 그럼 비도시는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끝난 거예요. 비도시는 법률하고 대통령률이 똑같은 거니까 비도시 지역은 다 건폐율이 몇 프로고 20, 용적률 80. 그런데 개, 사, 100, 계획관리만 40, 100이다. 자, 이런 식으로 건폐율, 용적률 이제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요 도시적, 주상, 공로 요 이제 대통령령에서 세분되는 거 그것만 조금 더 추가하면은 끝입니다. 그럼 이 건폐율, 용적률 이거 우리 시험에 물어봤다. 절대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고 맞히라고 내는 선물 같은 문제. 그리고 이 건폐율, 용적률 다 공식이에요. 다 공식. 나중에 아주 공식 귀신 같아요. 5, 6, 7에 7, 8, 8, 9 그냥 전화번호 외우듯이 쫙 외우면 끝나는데 그렇게 공식화를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용도 지역의 순서.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의 순서 1번부터 21번까지 이 순서가 잡혀야 건폐율, 용적률 특히 이 도시적 주, 상, 공로 순서가 잡혀야 공식화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주, 상, 공로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하고 오늘도 충실하게 제가 다시 한번 복습했으니까 이 용도 지역부 순서 다 외울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없다? 하여튼 우리 시험 보는데 또 합격을 위한 필수 요소가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나는 합격한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다 공부하시면 합격합니다. 자, 여기까지 용도 지역 정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자, 이런 것들은 기본 과정 가서 보겠습니다. 자, 쭉 넘겨보세요. 쭉 넘기시면은 저 개발행위 허가. 자, 223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개발행위 허가. 자, 그거부터는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으니까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3페이지. 자, 준비하시면 돼요.